나중에 그날 밤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제가 왜 그 동창회에 갔는지 후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후회하다가도 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그날까지 않았다면 30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열등감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화려해 보이던 사람들의 가면이 얼마나 쉽게 벗겨지는지 목격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올해 51살이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는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제 직업은 동네 도서관 사서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책에 둘러싸여 조용히 살아가는 삶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 제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반장이었던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집도 부자였던 그 지연이요. 민지야, 30년 만에 모이는 거야. 꼭 와. 장소는 강남더 플라자 호텔이야.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 가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가봤자 내 초라한 모습만 드러나는 거 아닐까? 다들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하지만 결국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평생 피해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동창회 당일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에 입던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중년 여자가 보였습니다. 염색도 하지 않아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였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때? 나는 나잖아. 저는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까지 갔습니다. 역에서 내려 더 플라자 호텔까지 걸어가는 동안 주변의 화려한 간판들과 명품 매장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안내 데스크에서 알려준 2층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화려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반짝이는 액세서리, 짙은 화장. 그 사이로 제가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는 명백한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민지야? 이지연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색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아마 시술을 받았겠죠. 입고 있는 드레스는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은 할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그래. 오랜만이네. 근데 너 그 옷 뭐야? 지연이 제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응? 평소에 입는 옷인데. 아, 그렇구나. 뭐, 편한 게 최고지. 지연이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저를 다른 동창들이 모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5, 6명이 앉아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민지 왔어. 지연이 발표하듯 말했습니다. 동창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김민지? 진짜 민지 맞아? 와, 못 알아볼 뻔했네. 너무 달라졌다. 그들의 말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의 놀라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에 대한 놀라움이었죠.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습니다. 샴페인이 제 앞에 놓였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하고 물만 마셨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술을 마실 수 없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은 각자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남편이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하고 있어. 병원이 대박이 나서 작년에 청담동에 땅도 샀어. 와, 부러워. 역시 지연이는 다르네. 다른 동창들이 박수를 치며 추켜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박수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수진이요. 나는 지금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어. 경영학과. 논문도 많이 쓰고 기업 컨설팅도 하고. 바빠 죽겠어. 우와, 교수님이시네. 멋있다. 그렇게 한 명씩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고, 누구는 자기가 부동산 재테크로 큰 돈을 벌었고, 누구는 명품만 입고 산다고. 한 동창은 자기가 작년에 유럽 한 달 살기를 다녀왔다고 자랑했습니다. 파리에서 한 달, 런던에서 보름, 로마에서 보름. 진짜 너무 좋더라. 너희도 꼭 가봐. 다른 동창이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작년에 발리 다녀왔어. 리조트가 정말 좋더라. 수영장도 있고, 스파도 있고. 그들의 대화는 계속 그런 식이었습니다. 여행, 명품, 고급 레스토랑, 자녀 교육. 저는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이 저한테 왔습니다. 민지야, 너는 뭐하고 지내? 지연이 샴페인 잔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답을 아는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도서관. 그렇구나. 지연이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무원이야? 정규직?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 계약직이야. 아.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동정 섞인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책 좋아하잖아, 민지는. 적성에 맞는 일하는 거지, 뭐. 하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하니까 거기서 일하는 거겠지.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동창들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누구네 아들이 외국어 고등학교에 갔다. 누구네 딸이 의대에 합격했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씩 간다. 그러다가 한 동창이 제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너 아들 있다고 했지? 아들은 뭐해? 응, 지금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어. 오, 유학 갔어? 어느 대학?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MIT.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MIT? 진짜 그 MIT? 수진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응. 와, 대단하다. 근데 학비는 어떻게 미안. 쓸데없는 질문이었네. 수진이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도서관 사서 월급으로 MIT 학비를 어떻게 내?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장학금이랑 이것저것 받아서.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창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연이 자기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자랑했습니다. 이거 봐. 이번 달에 파리에서 산 건데 한정판이야. 우리나라에 이거 가진 사람 별로 없을걸. 다른 동창들이 와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저를 힐끔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지야, 너는 명품 관심 없어? 응, 별로.
그렇겠지. 뭐, 필요도 없고. 지연의 말에 몇몇이 키득거렸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답게 음식은 작은 접시에 예술작품처럼 담겨 나왔습니다. 동창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떠들었습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이 스테이크 진짜 맛있다. 역시 이 호텔은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데서 자주 먹어야 해. 그들은 음식보다는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했죠.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실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때문에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동창이 자기 여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작년에 유럽 한 달 살기 다녀왔거든. 파리, 런던, 로마. 진짜 좋더라. 와, 부럽다. 나도 가고 싶은데. 너도 가. 요즘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그들에게는 해외여행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먼 이야기였죠. 그러다가 한 동창이 불쑥 물었습니다. 근데 민지야, 너는 여행 같은 거 안 다녀? 요즘은 바빠서. 그렇구나. 뭐, 도서관 일도 바쁘겠지. 그 동창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를 여행 다니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관심 밖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동창이 불쑥 물었습니다. 근데 민지야, 너 남편은 오늘 왜 안 왔어?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지연이 그 동창의 팔을 툭 치며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아, 미안해. 몰랐어. 그 동창이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지는 강인하네. 혼자서 아들 키우고 일도 하고 대단해. 하지만 그 말투는 여전히 동정 어린 것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가 아니라 그냥 위로의 말일 뿐이었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 살아야 하니까. 그래, 맞아. 힘내. 그들의 위로는 공허했습니다. 진짜 제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동창들은 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와인바 갈까? 근처에 좋은 데 있어. 다들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먼저 갈게. 집이 멀어서. 어머, 벌써? 아쉽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지연이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참. 민지야, 우리 다음 달에 또 모이기로 했거든. 근데 그때는 회비가 좀 있어. 1인당 30만 원. 괜찮지? 30만 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돈이 제게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으니까요. 아, 그때는 좀 생각해 볼게. 그래, 부담 가지지 말고. 안 되면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뭐. 지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명백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 레벨이 아니야. 다음부터는 안 와도 돼. 저는 호텔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역시 가지 말걸. 괜히 가서 기분만 상했네. 마음 한편이 서운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인데 저를 그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요.
그리고 제 겉모습은 분명 초라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 작은 방. 하지만 여기가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우야, 엄마야. 잘 지내지? 오늘 엄마 동창회 다녀왔어. 다들 잘 지내더라.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 챙겨.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동창회 재미있었어요? 다들 엄마 보고 놀랐죠? 저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 중간고사인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엄마. 저는 아들의 메시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뭐. 아들만 잘 크면 됐지. 그런데 다음 날 제 핸드폰에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지야, 어제 와줘서 고마워. 근데 있잖아. 우리 다음 모임 때 너 오면 좀 곤란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내가 오면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미안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화가 나려다가도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역시 나는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구나.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지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처에서 연락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지원하신 특별 초빙 교수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 네. 심사 결과 선생님께서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도서관 사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의대에서 10년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제 전공은 희귀질환 연구였고 그 분야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아직 어렸고 한국에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바로 교수직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경력 단절도 있었고 나이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 도서관에서 일하며 논문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제가 쓴 논문이 국제의학저널에 게재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문으로 저는 국제학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 의대에서 특별 초빙 교수 자리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동창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고 굳이 자랑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동창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저는 도서관 관장님께 교수 임용 소식을 전했습니다. 관장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민지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선생님이 여기서 일하시면서도 계속 연구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대 의대 교수라니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관장님. 그동안 배려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도서관에 계셔서 제가 영광이었어요. 교수님 되셔도 가끔 들러주세요. 그럼요, 꼭 그럴게요. 저는 관장님과 인사를 나누며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신임 교수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병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큰 행사였습니다.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행사장에 갔습니다. 제 명찰에는 김민지 교수 희귀질환 연구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병원장님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새롭게 합류하신 김민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김 교수님은 하버드 의대 출신으로 희귀질환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십니다. 특히 최근 발표하신 논문은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병원장님의 소개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제 눈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객석 맨 뒤쪽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연의 남편이 이 병원에서 성형외과 원장으로 있었고 오늘 행사에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도 남편을 따라왔던 거죠. 행사가 끝난 후 지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네.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너 교수야? 서울대 교수? 응, 이번에 임용됐어. 그럼 너 도서관은? 그건 임시로 일하던 거였어. 논문 쓰면서.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의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이분이 오늘 오신 김민지 교수님이세요? 응. 지연의 남편이 저에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성형외과 박재민입니다. 교수님 논문 잘 읽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의 표정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조금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웃으며 지연의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원장님, 병원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일하게 됐으니 자주 뵙겠네요. 네, 교수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연구실이 우리 과 바로 옆이라고 들었는데 자주 뵈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나누는 동안 지연은 계속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행사가 완전히 끝나고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응, 지연아. 지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지야, 나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왜 말을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도서관 사서라고 했을 때 이미 나를 판단했잖아. 그게 미안해. 내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 괜찮아. 이제 와서 사과받고 싶지 않아. 지연은 제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나 지연이야. 어제 정말 놀랐어. 왜 말을 안 했어?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도서관 사서라고 했을 때 이미 나를 판단했잖아. 그게 미안해. 내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 괜찮아. 이제 와서 사과받고 싶지 않아. 민지야, 제발. 우리 다시 친구처럼 지낼 수 없을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연아, 진짜 친구는 상대방의 직업이나 돈을 보고 대하는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지. 너희들은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비교 대상으로 본 거잖아. 미안해. 사과는 받을게. 근데 다시 친구가 될 생각은 없어.
이제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의대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상담 신청했던 학생입니다. 아, 그래. 앉아. 학생이 앉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교수님처럼 연구자가 되고 싶은데요.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학생을 보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근데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교수님 스토리를 들었거든요. 늦은 나이에 한국 돌아와서 도서관에서 일하면서도 논문 쓰시고 결국 교수 되신 거 정말 멋있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해. 너의 옷차림, 직업, 집, 차. 그런 걸로 너의 가치를 매겨.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길을 가. 그러면 언젠가는 빛을 볼 거야.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힘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 특히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밤늦게까지 논문 쓸 때,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사냐고 편하게 살라고 했어. 근데 나는 내 안에 불씨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 불씨를 끄고 싶지 않았어. 불씨요? 응.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열망.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나를 계속 움직이게 했어. 너도 그런 불씨를 찾아봐. 그리고 그걸 지켜. 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저는 학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제가 쓴 새로운 논문이 다시 국제저널에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천재의학자, 도서관 사서에서 교수로 같은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제 사진도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해왔고 저는 몇몇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교수님, 도서관에서 일하시면서 어떻게 연구를 병행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어요. 낮에는 도서관에서 일하고 밤에는 논문을 썼죠. 주말에는 거의 연구실에서 보냈고요. 그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싶어요. 아직 치료법이 없는 병들이 많거든요. 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기자는 제 말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지야, 기사 봤어. 정말 대단해. 너 덕분에 나도 많이 반성했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 미안해. 그리고 축하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연아, 사과는 진심으로 받아들일게. 근데 우리 다시 친구가 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너는 너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가자. 잘 지내.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와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캠퍼스를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운을 입고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지 교수, 희귀질환 연구센터. 그리고 그 명찰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한 환자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같은 환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환자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1년 후 저는 국제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아들 준호가 미국에서 나라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MIT 3학년이 된 준호는 키도 크고 의젓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시상식이 끝난 후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들. 엄마도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촐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한국 동창들은 어때요? 다들 엄마 보고 놀랐죠? 준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많이 놀랐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내가 내 길을 찾았다는 거. 그리고 그 길에서 행복하다는 거.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어요, 엄마. 우리는 와인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창 밖으로 제네바 호수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동창회. 그날 그들이 나를 무시했던 것이 어쩌면 내게는 축복이었을지도 몰라. 그 덕분에 나는 더 열심히 달렸으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빛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제네바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고 환자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상. 그리고 그 일상이 저는 좋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지연을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만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지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저는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짧은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민지야, 그때 진짜 미안했어.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 그 꿈을 이루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뤄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다시 걸어갑니다. 동창회에서 무시당했던 그날. 그날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무시가 저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일어설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복수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